11월 25일부터 압구정 3구역에 재공모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난 7월에 공모전이 한번 망했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어째 이번에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사실 이번 공모전은 알맹이가 없을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었는데요. 이번 공모전이 의미가 있으려면 지난 공모전이 망했던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가 명백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요. 지난번 망했던 원인은 압구정의 타구역들에 비해 과도한 기부 찬압과 엄청난 세대수 증가 그리고 타구역 대비 열악한 주거 면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주 원인으로 준주거 지역 면적의 과도함이 꼽혔고요. 서울시에 퍼준 것에 비해 받은 것이 거의 없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타구역보다 가혹한 기부 찬압 등의 조건이 어떻게 완화가 되었는지를 말해야 할 시점인데요. 한 가지씩 따져보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인 관점이므로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재공모전에 맞춰서 영상을 올리긴 합니다만 공모전에 대해서 구조나 평면이 어떻고 조망이나 배치가 누가 더 나은지 하는 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참여한 두 회사 간 설계의 토대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어리둥절하죠. 따라서 평면 설계가 어떻고 늘어나는 평수가 어떻고 하는 눈속임에 현혹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공모전과 같은 여전한 양사간 불공정 모드예요. 지난번엔 히림이 용적률 360%를 들고 나와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해안이 신통기획의 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해안의 경우에 총 세대수가 4,495세대예요. 조합원 구역과 준주거 지역을 합쳐서 말이죠. 임대와 일반 분양이 두 가지 합쳐서 561세대에 불과하고요. 이대로 된다면 대박일 텐데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엔 히림의 안을 보죠. 히림의 경우에 조합원 구역에 4,294세대고요. 준주거에 799세대 플러스 502 해서 1,301세대니까 합해서 5,595세대예요. 해안과는 무려 1,100세대나 차이가 나죠. 같은 공모지침 아래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공모지침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네요. 보시는 내용은 상구역 사전심사에서 적격 심사한 것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A안은 해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준주거용지 부분, 선형 부분과 도로 조명이 입체적으로 생겨서 신통기획안과 상이하다. 주택 공급은 신통안보다 22.5%가 부족하다. 해안의 4,495세대에 22.5%를 더하면 딱 5,800세대가 나옵니다. 신통의 가이드라인이 5,800세대라는 거죠. 스카이라인은 해석이 신통기획과 상이하다. 이건 아마 도로변 사선 제한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층수도 50층 이상이 10여 동으로 신통과 상이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히림의 B안 역시 50층 이상이 더 많고 두 회사 모두 공공보행로 연결이 잘 되어야 한다네요. 이거 두 번째 하는 공모전이잖아요. 위에 지정 내용 살펴보면 굵직한 것만 준주거를 조합원 구역처럼 보이게 만든 것하고 주택 공급이 1,100세대가 부족하고 동별 층고도 낮춰야 하고 스카이라인도 재조정해야 되고 공공보행로를 더 확실하게 연결을 해야 한다는데 이런 큰 분류만 5가지거든요. 이런 결격사항들이 있는데 무슨 A안, B안 대부분 사항은 적합하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해안의 안은 눈에 띄는 특징이 분리된 준주거를 조합원 구역처럼 같은 레벨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준주거도 조합원 구역이다 이거죠. 그러니 두 회사 차이가 1,100세대가 나고요. 통합단지라 하면서 준주거를 슬며시 조합원 구역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기술검토 결과보고서에서 보듯이 서울시하고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현재로선 위 지적사항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희망사항이라는 거죠. 이렇게 안 돼도 책임은 안 질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지침을 무시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고발하고 난리쳤잖아요. 이번엔 어찌 되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죠. 이렇게 두 회사의 안이 엄청난 차이가 시사하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된다 하더라도
그 형태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점선으로 보이는 게 준주거 지역이죠. 이 도로 위를 덮어서 조합원 구역과 같은 외관상 같은 단지로 보이겠다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위의 지적사항에 도로 조명이 어쩌고 하는 거 있었죠. 일단 이렇게 덮는 거 전혀 협의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201하고 202동이 임대와 일반 분양동이라는데요. 아마 이것도 서울시 지침 위반이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 대에 몰아놓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101동과 102동은 밑에는 상가로 하고 위에는 주거시설인 주상복합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 준주거로 돌아갈 세대들이 위에 써진 제자리 재건축을 충족하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30평대에서는 13차 하고요. 40평대에서는 81, 83, 84, 87동 하고요. 50평대에서는 역시 75, 77, 78, 82, 86동이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60평대에서는 79동, 80동하고 85동이 역시 해당되는 것 같고요. 80평대에서는 빌라트 2동과 76동 그리고 아크로빌이 있는데 이건 어디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치 않네요. 그림에 명확하게 어디는 어디로 간다고 화살표로 되어 있진 않지만 대충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크게 보면 6, 7차하고 13차가 우선 주상복합으로 이동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준주거로 가야 할 세대수는 총 722세대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준주거로 가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해안의 재건축 전후 평형 비교인데 조합원 722세대를 주상복합으로 이동시키면 면적이 조합원당 11.6평이 늘어난다네요. 원래 평수가 이 정도 늘어나는 건 2구역 신현대의 경우에 디폴트거든요. 주상복합 없이요. 이걸 보면 신현대와 구현대의 차이점을 바로 알 수 있죠. 현재 신통한 대로 할 경우에 700여 세대를 준주거의 주상복합으로 몰아야 2구역 신현대와 비등해질 만큼 면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3구역이 면적에서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히림의 안중에서도 들여다볼 대목이 있는데요. 히림은 지난번에 한번 대여서 이번엔 거의 신통의 모범 답안을 작성한 것 같아요. 이 히림의 안이 현재로선 3구역의 현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계산을 해볼게요. 디테일한 숫자는 달라질 수 있으니 작은 숫자의 태클은 사양하고요. 기본 방향이 이 정도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대략 각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대략 몇 %의 확률로 몇 평 정도를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짐작해 보는 거죠. 이걸 토대로 보면 34평형은 1110세대가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3구역 30평대는 총 1374세대예요. 3차 33평, 5차 35평, 13차 36평, 14차 32평 중 1110세대는 34평으로 수평이동이고 264세대만 다음 그레이드인 40평형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 2차 43평과 4차 44평은 220세대는 40평형으로 다운그레이드 해야 하고 186세대만 48평형으로 갈 수 있어요. 48평형은 총 560세대인데 388세대는 48평 그대로 남고 172세대만 53평으로 갈 수 있네요. 50평형대인 10차 50평과 1, 2차 53평, 54평, 그리고 6, 7차 52평은 총 912세대인데 그중 715세대는 53평으로 가니 거의 그대로이고요. 196세대만 60평형으로 갈 수 있어요. 최악은 65평형인데 전 세대가 5평이 줄어서 60평형으로 가야 해요. 그러고도 60평형이 15채가 남아서 추가로 빌라트나 76동 혹은 아크로빌에서 추가로 20여 평 줄여서 가야 하고요. 빌라트와 80평대는 총 150세대인데 이분들이 90평형과 66평 펜트하우스 그리고 109평 펜트하우스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자료들에서 실사용 면적이라 해서 발코니 허용 면적이나 과거와 다르게 적용되는 건축법에 따라 자연 증가하는 면적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다른 구역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3구역만 늘어나는 실사용 면적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수치로 나와 있는 정보를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가령 34평형인 경우에 현재 30평대보다는 새로 짓는 게 면적이 확실히 커지는데요. 그건 서울시 재건축 어디에나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사용 면적 증가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되죠.
이런 계산 중에서 일부는 자진해서 다운그레이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건축 계획이 바뀔 수도 있지만 나눌 수 있는 전체 면적은 같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늘어나면 또 어딘가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해안에 아는 꿈에 가깝고 히림은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은 그 가능성 희박한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리도 없거니와 된다고 하더라도 772세대의 조합원은 주상복합으로 가야 해요. 이거 누가 갈 거예요? 누군가 자진해서 난 여기가 더 좋아 보이니 자진해서 이리 가겠다는 희망서가 772장이 모이지 않으면 어렵겠죠. 상구역이 제자리 재건축을 외치고 있는데 슬그머니 1대1은 빠지고 있는데요. 이 제자리와 1대1은 통하는 개념이에요. 어느 지역에 제자리를 준다는 건 그 지역의 대지 지분과 용적률과 환경을 이어받는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독립채산제 개념이 들어가야 성립하는 게 제자리 재건축이에요. 압구정 재건축은 두 가지 큰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조망권과 대지 지분이죠. 강변동은 조망이 나오고 지분은 낮으면서 용적률이 높아요. 비강변동은 그 반대죠. 강변동은 조망을 가져가고 평수는 지분이나 용적률에 따라 면적은 덜 늘어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도 나중엔 강변동 집값이 더 비싸질 거거든요. 반면 비강변동은 지분이 많으니 조망은 못 보더라도 강변동보다 평수는 더 늘릴 수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간평에서 거래사례 비교로 단순화하면 대지 지분은 쓰일 곳이 없이 흐물흐물 녹아버려요. 차수별로 가진 장점을 반영받을 여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감정평가 이전에 이러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돈은 같이 내고 면적도 같이 줄고 지분은 적어지는데 누구는 주상복합으로 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 누가 이런 재건축 한다 하겠어요? 지금대로 간다면 상구역의 재건축은 해안과 히림의 안 중간 어디쯤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히림도 신통기획의 가이드라인보다 세대수를 약 200세대 줄인 거거든요. 신통안보다요. 그럼에도 평형이동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차수는 유리하고 어느 차수는 불리하다 말이 많은데 불리한 입장에서 말을 해보면요. 강변 조망은 다 내주고 평수는 전체 평균에서 같이 줄어들고 그것도 일반 아파트도 아닌 주상복합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덤으로 이번 공모전에 다들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보행교도 지어주게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와 보행교 없애기로 했다는 말도 안 들리고요. 그거 안 지으면 땅을 더 뺏기니 평수는 더 줄어들거나 주상복합 세대수가 더 늘어나겠죠. 지난번 준주거 면적을 줄이고 세대수 감소를 위해 협의 중이라 했는데 이후 어떠한 말도 없는 상태인데요. 노력 중이라는 말만 들립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발걸음을 체근하게 되면 상구역 재건축을 불가역적인 영역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하다가 뭐가 뭔지 모르는 새 정비안이 통과되고 사태를 직면했을 때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말이에요. 되돌리려면 손해가 너무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눈으로 확인하듯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조합원들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대단히 도덕적이거나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 이런 불완전한 안으로 재건축을 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람 구분이 없어요. 잘못되면 같이 지옥문을 여는 거니까요. 재건축이 되어야 유불리를 따지는 거죠. 가다가 멈추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멈춰서 다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천이라는 압구정에서, 그것도 압구정의 심장인 상구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믿겨지질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